여보, 당신이 맞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이렇게 격이 다른 집안하고는 도저히, 아니, 이럴 수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와서 기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75세 강대훈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5세의 나이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챙기고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부 일을 하는 이유는 조금 특별한데요. 사실 제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 건물이 바로 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이 20층짜리 빌딩은 제가 30년 전부터 하나씩 모아온 재산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온 결과물이죠. 이제는 이 건물 하나만으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면서 지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아내는 가끔 제가 걱정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새벽부터 나와 구석구석 청소하고 입주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매일 아침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죠. 택배를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침에 사온 커피인데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쾌적한 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직원들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합니다. 입주사들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저 성실하고 친절한 청소 아저씨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가끔 제가 타고 다니는 오래된 승용차를 보고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아저씨, 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새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찾아보면 중고차 시장에 괜찮은 매물도 많아요. 그럴 때면 저는 아이고, 나 혼자 타고 다니기엔 이 차도 너무 아까워 하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사실 지하 주차장 한켠에는 제 이름으로 된 외제차가 몇 대 있지만 그들은 알 리가 없죠. 제가 이렇게 건물주임을 숨기고 지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건설회사를 할 때 경험해보니 사람들은 제가 사장이라는 걸 알면 먼저 선을 긋고 어려워하더군요. 때로는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려고도 하고요. 아이고, 사장님, 손수 이런 걸 챙기시고 더러운 건 만지지 마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과한 친절이나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로 있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고 진심 어린 대화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어떤 날은 야근하는 직원들 옆에서 청소를 하다가 커피를 건네주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러운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저씨, 제가 스타트업 창업한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첫 투자를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더니 좋은 결실을 맺으시네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가 계셔서 힘이 났어요. 우리 건물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각 회사마다 모두 다른 사연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3층의 IT 회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3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7층의 무역회사는 IMF 시절부터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용을 유지하고 있죠. 아저씨, 저희가 드디어 해외 수출 계약을 따냈어요. 아저씨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힘이 났답니다. 다음 주에 거래처 미팅이 있는데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깨끗이 해놓는 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건물주로서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그들의 성공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성 있는 관계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저는 제 삶이 참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진심 어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부자면서도 늘 겸손하게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다 당신 덕분이지. 묵묵히 곁을 지켜준 당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선택한 이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겸손과 성실함으로 이룬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며 그 성공을 나누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첫째 아들 민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IT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우는 예비 장인이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한다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반도체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세요. 이번에 대기업과 수십억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우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뻐하며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좀 더 근사한 옷을 입는 게 어떨까요? 아들 장인어른이 될 분이 대단한 분이신데 첫 만남부터 작업복을 입고 가시면 민우도 아버님이 평소처럼 작업복 입고 가시면 속상해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한 작업복에 늘 신던 운동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더 격식 있게 입으시는 게 좋겠어요. 민우야, 아버지는 이대로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단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예비 장인어른께서 워낙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럽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세요. 다만, 그럼 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사실 저는 이날만큼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힐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지켜온 소신이 있었기에 평소처럼 청소부의 모습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돈 윤석호 씨 부부가 먼저 도착해 계시더군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수트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에서 과시욕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석호 씨는 자신의 회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반도체 업계가 워낙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에이스전자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죠. 아드님도 IT 기업 대표라니 앞으로 협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예기치 않게 윤석호 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에이스전자 쪽 샘플은 제대로 된 걸로 보내. 하지만 실제 납품할 때는 비급 자재로 받고 어차피 설치하고 나면 티도 안 나. 이번에 단가 낮춰서 수주하는 것도 다 이걸 염두에 둔 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말한 에이스전자는 제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는 회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지? 절대 들통나면 안 돼. 이번 거래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대형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윤석호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자리로 돌아와 보니 예비 사돈은 이제 제 직업에 대해 캐물으며 우리 가족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순간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민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라고요? 윤석호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놀란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테이블에는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이건 좀... 우리 사위 아버지가 청소부라니? 이건 좀 체면이 서지 않는데요. 직원들 눈도 있고. 윤석호 씨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술 더 떴죠. 여보, 당신이 맞아요.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에요. 청소부라! 그러면 대학도 안 나오신 거겠네요? 우리 딸이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건 교육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민우는 얼굴이 붉어져서 항변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직업이 뭐가 중요한가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윤석호 씨는 민우의 말을 자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야. 이렇게 격이 다른 집안하고는 도저히. 아니, 이렇게 급하게 자리를 파하실 필요까지는. 민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윤석호 씨 부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사회생활 좀 했으면 알 텐데 우리 같은 집안에서 청소부의 아들과 사돈을 맺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 딸 앞날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요. 우리 딸이 시아버지가 건물 청소하고 있는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나. 윤석호 씨의 아내는 마치 무슨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네요.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윤석호 씨를 보며 제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통화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불량 제품을 납품하려 했던 그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저를 청소부라고 천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우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뒤척이세요? 당신도 못 자고 있었소? 네. 아까 상견례에서 우리 가족이 받은 모욕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서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따르며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들은 통화 내용, 그리고 제 건물의 입주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우가 얼마나 실망할지. 당신 말대로예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면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니 여보, 전 당신의 선택을 믿어요. 늘 그래왔듯이. 그때 민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예방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지. 혹시 예비 처가가 아버지를 무시한 것 같아서 그러세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그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게 아니란다. 오늘 상견례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들뜬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차마 그의 꿈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예비 장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결혼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거라. 네, 아버지도 얼른 주무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들이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아들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넘어간다면 선량한 회사와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저 역시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려 하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분명 귀천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을 청소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0층 에이스 전자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머뭇거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보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아저씨 덕분에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과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결심했어요.
그래요. 당신을 믿어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옳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에이스 전자의 구매 팀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매팀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친절하게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호 사장이 납품할 제품에 대해 통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자세히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샘플은 정상 제품으로 보내고 실제 납품은 불량품으로 하려 한다는 것, 이미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구매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통화를 직접 들으셨다는 건가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제가 직접 들었고 그것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매팀장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윤석호 사장이 제시한 단가가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낮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매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될 만한 일은 없으신가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에이스 전자는 윤석호 씨의 회사와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납품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정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곳들이 있더라고요. 구매팀장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들의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 아저씨께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걸 보고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에이스 전자는 윤석호 씨의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전격 파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나 되는데? 계약금도 지불했고 자재도 다 준비해놨다고요. 윤석호 씨가 에이스 전자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사의 불법적인 납품 계획이 확인되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제출조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금은 위약금과 상계 처리됩니다. 로비에서 들려오는 윤석호 씨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에이스 전자와의 계약이 파기된 그날 윤석호 씨는 건물 로비에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계약이 무산되면서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우리 회사 내부에 스파이라도 있는 거요? 분노에 찬 그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하찮은 청소부 주제에 어떻게 감히? 윤석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평소 입던 청소 작업복을 벗어 한쪽에 걸어두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죠? 당신 딸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는 법이지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와서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미 봤으니까요. 불량 제품을 납품하려 했던 그 비도덕적인 행동도 청소부라는 직업을 멸시하던 그 오만한 태도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석호 씨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스전자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호 사장 회사가 불량 부품을 납품하려다 걸렸다면서요? 에이스 전자 같은 큰 회사와의 거래도 이런 식이었다면 다른 거래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거래했던 제품들도 전수 조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업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도 계약 갱신을 꺼리기 시작했죠. 아버지, 이번 일로 결혼은 물 건너갔네요. 민우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었다면 너의 앞날이 더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으셨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호 씨의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고 회사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호 씨가 부도 직전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거래처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오너의 부도덕한 욕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상처도 에이스전자의 피해도 정의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까요? 여전히 저는 아침 일찍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0층 에이스전자 앞을 청소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청소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민우야, 너는 또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때였습니다. 에이스전자에서 한 여직원이 급하게 나오다가 민우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에이스전자의 구매팀 대리 서유진 씨였습니다. 불량 제품 납품건을 저와 함께 조사했던 구매팀장의 후임이었죠. 혹시 청소 아저씨 아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에이스전자 대리님이시군요. 그날 이후로 민우는 부쩍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근데 10층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다른 층을 부탁한다. 아, 네. 민우와 유진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죠. 특히 유진 씨는 제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저씨, 민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아마도 아버님의 영향이 크겠죠. 아이고,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드디어 두 사람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유진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민우 씨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건물주시면서도 매일 열심히 청소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을 관리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며느리가 된 유진이가 가끔 커피를 들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아버님, 이제 정말 청소 일은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아니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행복이란다.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며느리를 얻은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볼 줄 아는 며느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온 제 선택이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강대훈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강대훈 어르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사람의 품성에는 귀천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가게 됐구나.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어. 이제 당신 힘들게 안 할게요. 준호, 미란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고마웠어. 30년 동안 매일 보던 남편의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싶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거제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단했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980년 23세 나이에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이대웅이라는 사람이었죠. 조선소 기숙사 근처 허름한 단칸방에서 우리의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불은 내가 정리할 테니 어서 출근하세요. 점심 도시락 여기 있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고마워요. 당신도 식당 일하면서 몸 조심해야 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찌개에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죠. 남편은 항상 제 도시락을 자랑스레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동네 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밑반찬 준비, 홀서빙까지 잡일을 도맡아 했죠. 식당 주방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주방장님의 까다로운 성격에 눈치도 많이 봤습니다. 순자 씨,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떡해. 빨리빨리 좀 해. 죄송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남편도 조선소에서 하루 종일 용접하며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제 고된 일은 참을 만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의 작은 단칸방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커먼 용접 자국을 씻어내는 남편의 손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날이면 더 맛있는 반찬을 해주려 했었죠. 여보, 이제 조선소에서도 제법 인정받는다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살아도 행복해요.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남편은 늘 저를 위해 애썼습니다. 월급날이면 꼭 작은 선물을 사왔죠. 작은 손수건 한 장, 때로는 헤어진 고무장갑 대신할 새 고무장갑. 그렇게 사온 소소한 선물들이 저에겐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당신,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지 말아요. 저는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사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봄이면 남편과 둘이서 근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조선소의 커다란 크레인 아래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죠. 조그만 집이라도 장만하고 아이들 낳아 행복하게 사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곧 아이가 생기겠죠? 그럼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하늘이 예쁜 아기를 꼭 보내주실 거예요. 가난했지만 우리만의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고 휴일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에 직접 부친 김치전을 만들어 먹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어느 날 저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길 바랐고 저는 딸이었으면 했죠.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준호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준호 똑똑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당신 아들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준호 공부도 시키고 잘 키워야겠어요. 준호가 태어나고 3년 뒤 우리 부부는 둘째 미란이를 맞이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라 그런지 이번엔 꼭 딸이었으면 했는데 제 소원대로 딸아이가 태어났죠. 여보, 우리 미란이 예쁘죠? 아기 때부터 저를 꼭 닮았대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가족 완벽해졌네요. 아들, 딸 골고루 있으니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미란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미란이가 작은 것 하나를 해도 과하게 칭찬했죠. 엄마, 저 오늘 우리 반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아, 미란아, 너 내일 준비물이 뭐랬지? 이리 와봐. 식사 때도 미란이 앞에만 반찬을 더 놓고 학용품을 살 때도 미란이 것을 먼저 골랐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죠. 당신, 준호가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네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 애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미란이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은 자주 준호의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그저 딸이라서 더 예뻤을 뿐이라고 변명했죠. 엄마는 미란이만 좋아하니까 나는 친구들이랑 있을래요. 준호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엄마가 너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미란이만 봐요.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주말이면 준호는 집에 있는 시간을 피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작은 편애가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준호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시장 갈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줄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후회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없나 봅니다. 가정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제 편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오늘도 준호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회사 가는 길에 마주쳤는데 학교도 안 가고 공원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애가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식사 시간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미란이만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 이제 그만 미란이만 챙겨요. 밥상에 반찬도 미란이 앞에만 가득하고 준호는 뭐가 되겠어?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용접일로 지친 남편의 얼굴에 걱정 주름이 깊어져만 갔죠. 당신,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실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고집이에요. 준호 방 한번 들어가 봤어요? 책상 위에 있는 상장들 봤어요? 그게 무슨... 우리 아들 매번 상 타와도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칭찬 안 했잖아요. 어느 날은 준호의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구겨진 상장들이 가득했고 일기장에는 제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늘도 엄마는 미란이만 챙기셨다. 나는 엄마에게 그저 미란이의 오빠일 뿐인가 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밖으로만 나갔죠. 준호야, 이제 곧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엄마하고 새 교복 사러 가자. 됐어요. 아빠랑 갈게요. 아들, 엄마는 미란이나 신경 쓰세요. 전 이제 익숙해졌어요.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용접 작업으로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와서도 아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쉬었죠. 당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우리 아들 마음에 생긴 상처를 당신이 어떻게 치료해 줄 건가요? 그렇게 우리 가정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네 식구가 모여 도시락 싸들고 바닷가로 놀러가는 일도 없어졌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음꽃이 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더라면.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에가 없다는 걸 저는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려니 했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요.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하잖아요. 괜찮아요. 조선소 일하다 보면 의뢰 이런 거지 뭐.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제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남편을 겨우 설득해 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30년 동안 용접 작업을 하셨다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폐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폐암 3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용접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긴 직업성 폐암입니다.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항암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았고 보험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병가가 길어지면서 수입은 끊겼고 제 식당 일당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선생님, 좀 더 저렴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남편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밤이면 숨쉬기 힘들어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발 그런 말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치료만 열심히 받으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매일 새벽 남편 도시락을 싸던 부엌에서 이제는 항암 치료 후 먹을 미음을 준비했습니다. 출근할 때 들려주던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인사 대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 어린 말들만 오갔죠. 당신, 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앞으로 손주도 봐야 하고 같이 여행도 가야 하잖아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고생만 시키고. 30년 동안 용접 불꽃 속에서 가족을 위해 일했던 남편. 그 불꽃이 결국 남편의 몸을 태워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밤에는 가게 마감 청소를 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네요. 좀 쉬엄쉬엄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더 일할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일거리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남편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돈은 금세 바닥이 났죠.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 병원에 가서 남편의 항암 치료를 지켜보고 다시 뛰어나와 야간 청소 일을 했죠. 아줌마, 여기 구석이 잘 안 닦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도 돈을 받아가려고 해요? 모멸감에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자존심 따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알바라도 할게요. 안 돼, 미란아.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할 수 있어. 점점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허리는 굽어가고 무릎은 아파왔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잘 수 없었지만 남편의 아픈 모습을 생각하면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요. 벌써 새벽 3시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병원비 납부일이라서. 친척들에게 빌린 돈도 늘어만 갔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지만 이자를 갚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남편의 치료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 안 돼요. 당신 그동안 항암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볼 때면 젊은 시절 용접 불꽃 속에서 일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지금은 병마와 싸우는 남편을 보며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지켜주세요. 저 대신 아파도 좋으니 제발.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저 혼자만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이 맑죠? 그동안 당신만 바라보느라 하늘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날 아침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간의 항암 치료로 얼굴은 헬스케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지만 그날만큼은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밝아 보였죠.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당신 머리에 하얀 스카프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당신 덕분에 참 행복했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생한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행복했다는 말을 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준호 미란이 낳아줘서 고마워요. 비록 내가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여보, 왜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순자야, 나 조금 피곤한가 봐요.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그렇게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어느새 해가 저물고 병실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세요.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만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떠났다는 것을. 여보, 일어나요. 제발. 그날 밤 병실은 제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빠가 왜 이러세요? 오빠, 엄마, 어떡해? 준호와 미란이가 병실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들, 엄마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을, 미란이에게는 우리 딸 이쁘게 잘 자라다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의 장례식장에는 조선소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대웅 형님이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만 하셨다고 해요. 형님 같은 분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빈 병실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옷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가게 됐구나.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어. 이제 당신 힘들게 안 할게요. 준호, 미란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고마웠어. 30년 동안 매일 보던 남편의 얼굴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남편의 운동화가 놓여있던 자리, 늘 걸려있던 작업복이 사라진 옷장.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가족들이 모였지만 식탁 위에 밥그릇만 쳐다보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서운했지. 엄마, 그런 말씀은 이제 와서 하실 필요 없어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었으니까요. 준호야, 혹시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좀. 그래, 엄마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와이프도 반대할 거예요. 게다가 저희 집은 너무 좁고. 아들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란이만 예뻐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일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이 서방도 좋다고 했어요. 미란이의 제안에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첫날부터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위는 퇴근하면 TV 소리를 크게 틀었고 제가 있는 건 불편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침은 안 먹는데 굳이 이렇게 차리지 않으셔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뭐라도 먹어야지. 저희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란이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딸인데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진짜 저희 아침 안 먹어도 돼요. 아침부터 부산 떨면 시끄러워요. 미란아, 엄마는 그저.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불편하다고요. 한 달이 못 되어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날 거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준호를 더 예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네요. 비가 오는데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젖은 옷자락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집도 날리고 이제는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처지. 세상이 온통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나온 후 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했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요즘 식당은 젊은 사람만 쓴다고 하네요. 아줌마 나이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제가 20년 넘게 일했는데. 손님들이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해서요. 결국 찾은 것이 파출부 일이었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해 여기저기 집을 다니며 일했죠. 아줌마, 여기 구석구석 좀 제대로 닦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묵묵히 일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 안 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머, 이게 뭐예요? 이 옷을 건조기 돌리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래통에 들어있길래. 됐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가세요. 일당은 반만 드릴게요. 하루 종일 일해도 7만 원. 그마저도 트집을 잡으면서 깎이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일을 다 마쳤는데 오늘은 돈이 없다며 다음에 주겠다던 집주인도 있었죠. 엄마, 우리 집은 이제 오지 마세요. 미란이가 어느 날 전화로 말했습니다. 제가 파출부 일하는 걸 아는 게 창피하다나 뭐라나. 아줌마 요새 일이 없으시죠? 우리 집 화장실 좀 해주세요. 많이는 못 드리고. 이런 식의 전화를 받으면서도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나이든 파출부는 너무 많은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밤이면 고시원 좁은 침대에 누워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일은 더 고되어만 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으니까요. 이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게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파출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시래산이 눈에 들어왔죠. 높디 높은 산을 보니 왠지 모를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한테 가면 될까요? 우리 준호 미란이는 이제 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어가는 저녁,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니 거제의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30년을 일했던 그곳. 거기 괜찮으신가요?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스님 한 분이 서 계셨죠.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은 저를 외면하고 이 나이에 파출부 일이나 하면서 구박받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시주님, 산사에서 하룻밤 머무르며 좀 쉬다 가시는 건 어떠실지요? 그렇게 저는 스님을 따라 산사로 향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산사의 향기,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부르는 법입니다. 시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스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주님, 지나간 일은 흐르는 물처럼 보내드리세요. 이제부터는 시주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절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세상살이의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을 했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불자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래산에서 끝내려 했던 제 인생이 오히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던 거죠. 떡볶이 가게라.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에서 만난 박영민 불자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식당 일을 했지만 주방장도 아닌 제가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두렵기만 했죠. 어머님, 지금 시장 안에 자리 하나가 비었어요. 제가 보증금은 도와드릴 테니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전 요리는 잘 모르는데. 어머님이 20년 동안 주방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진심을 담아 음식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서 자주 들렀던 시장이었기에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장사를 하네요. 당신이 보면 놀라시겠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맞추는 것부터 가게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죠.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며 보고 배운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모님, 이 떡볶이 맛있네요. 소스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있다니 고맙네요.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생각하며 끓이는 국물에 준호와 미란이 생각하며 만드는 튀김까지 제 마음이 담긴 음식을 손님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떡볶이는 뭔가 달라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들르는 학생들, 시장 상인들, 제 떡볶이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죠. 이모님, 요즘 SNS에서 여기 많이 올라온다던데. 그래요? 이 나이에 그런 걸로 유명해지네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떡볶이 장사하는 김순자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돈도 벌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동안 제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매일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구박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너무 달라지셨네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참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TV에서 제 이야기가 방송된 후였죠. 시장 속 작은 떡볶이 가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저기 엄마, 제가 그동안. 괜찮아. 엄마가 더 미안해. 준호의 뒤에서 미란이도 보였습니다. 둘 다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제겐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이제 엄마는 여기가 좋아.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반갑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잘못 판단했나 봐요. 성공이라기보다 그저 내 삶을 찾은 거야. 미란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를 외면해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움도 서운함도 없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엄마도 이제 내 삶이 있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자꾸나. 자식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주길 바랄게.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안부 전화나 주고받는 정도.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 이제 잘 살 거예요. 저도 이제야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식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요. 장사가 잘 되면서 저는 작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가게 수익의 일부를 모아 치매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났던 환자분들이 떠올라서였죠. 보호자 없이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떡볶이예요. 어머, 이렇게 맛있는 걸 매주 가져다 주시고 고마워요. 요양원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픔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가 오는 날만 기다린다니까. 환자분들이 떡볶이 드시면서 웃으시는 모습 보면 참 좋아요. 저도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요.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님들을 뵐 때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에 더 정성껏 봉사하게 됐죠. 여보,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네요. 당신이 보면 뿌듯해 하시겠죠? 봉사를 다니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죠.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더니 이제는 이렇게 남을 위해 사시는군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살아요. 이제는 장사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봉사에 쓰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순자 씨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갑니다. 가끔 시래산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날 밤 저를 붙잡아 주신 스님의 말씀이 떠오르곤 해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왜 그날 살아남았는지. 더 많은 사랑을 나누라고 하늘이 저를 지켜주신 거겠죠? 저의 작은 떡볶이 가게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들과 나누는 순간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지금의 제 모습이 자랑스러우시죠? 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참 알 수 없더군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가장 힘들 때 만난 인연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남편을 잃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